아니 그런 각도에서 보면 철도 기관사 출신의 노동부 장관은 정말로 노동 현안을 누구보다도 체감하고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오늘 아침에 통화를 잠깐 했어요. 하셨어요? 네. 예, 김영윤 장관님 저 축하드립니다 했더니 아직 장관 아니고요. 아직 기관사고요. 편의점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거. 예,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저는 굉장히 뭉클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일단 그 뭐 조중동 도하 모든 보수지들이 민노총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민노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민주노총이라고 말도 안 되는, 풀 네. 워드 한 글자인데 그죠. 민주노총이라고 쓰면 되지 그걸 그렇게 민노총이라고 하는데 여하튼 민주노총 출신의 첫 노동부 장관이고 누구보다 노동자들의 심경을 잘 알고 사실은 이게 정상이죠. 정상이고 노동자 출신이 노동부 장관 하는 게 맞는데 전직인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에는 물론 노동운동가 출신이긴 합니다만 이분은 노동 탄압의 한 길로 갔던 거예요. 그런데 김영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초반에 이른바 이제 철도 파업을 이끌었던 그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기도 하고 민주노총 안에서도 상당한 신망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도 기대가 큰 것 같아요. 겉으로는 말은 안 하지만. 그래서 저는 새로운 그 노동부 장관, 그러니까 관료와 노동운동과 그다음에 현장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동시에 소통하고 해결하는 그런 파워풀한 노동부 장관이 좀 돼서 일을 진짜 잘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보면요. 김용균 씨를 필두로 해서 SBC 노동자 포함해서 멀쩡하게 출근했던 노동자가 회사에서 퇴근하지 못하고 집에 돌아가지 못한 채 영정사진으로 나타나는 노동자를 우리가 언제까지 봐야 됩니까? 맞습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안전한 일터는 국가와 사회가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 철퇴를 내리고 저는 반드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는 사례들을 남겨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띄엄띄엄 하니까 SPC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사고가. 그래서 김용훈 장관 시대에는 그런 일은 다시는 없도록 한다면 저는 상생의 새로운 모델이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정의당 출신입니다. 그렇죠. 예. 노동본부장까지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예, 정의당 출신에서 이제 민주당으로 오신 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조금 이 여러 가지 시그널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진보 정치와 개혁 보수까지 포괄하는 민주당과의 협업의 모델도 되고 또 노동자 출신이기도 하고 그리고 직접 이 전화도 기관사로서 일하다가 전화 받았다는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인사청문회 준비해야 된다고 막 바쁘다고 하시던데 저는 다층적 차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인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만큼 이후에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김영윤 장관이 만약에 이제 딱 되면 제일 먼저 용균이 어머니하고 만났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그러니까요. 네, 역사적인 모습이 될 것 같은데,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알아보니까, 그 김영훈 노동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 굉장히 오래된 사이더라고요. 오래됐죠. 그러니까 이재명 맞아요. 대통령이 성남시장. 2017년도에 처음으로 대선 도전을 했을 때, 정책 자문 그룹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 해와 달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왜 해와 달이냐? 해가 뜰 때부터 달이 뜰 때까지 밤낮 없이 공부하는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달 한 번씩 정례 모임을 가졌고 2015년부터 2017년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첫 출사표를 던질 때까지 2년 동안 여러 각 분야의 기초 지식을 습득을 했는데 그 중에서 노동 분야의 멘토가 바로 김영훈 노동부 장관 후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모임에는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도 있었고 그때 이제 그 이재명의 9분팔이라는 책 아시죠? 네네네. 그 책에 보면 출판 기념회를 할 때도 그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 오른편에 앉아 있는 사람이 바로 네. 김영훈 그 후보자더라고요. 그렇게 그 정도로 아주 이재명 대통령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아는 사람한테는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보였고 그런 거를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안 보이지 않았나 싶어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람이 그냥 굉장히 디테일이 많이 살아있는 정치인이구나라는 걸 느끼는데 저는 언젠가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 이재명의 수첩을 좀 취재했으면 좋겠다. 아, 그거 좋다 그거. 노상원이 네. 아니라 이재명의 수첩을 좀 취재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어느 지점에서 깜짝깜짝 놀라냐면 얼마 전에 국정상황실장으로 송기호 변호사를 깜짝 발탁을 놀랐죠. 했어요. 네.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계속
안 됐어요.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는 정치인이고, 근데 굉장히 성실하시고 민변에서 소위 이제 미선이 효순이 때부터 이분이 그 통상과 관련해서는 국제 통상 분야에서는 정말 왜 우리가 이렇게 계속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맞아요. 미국산 네. 쇠고기 이제 수입 반대 운동부터 열심히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주목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으로 기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안타깝고 저분이 정평이 다 있죠. 뭐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번에 또 떨어졌대. 이제 이런 분이었는데 이분을 딱 발탁을 하고 김영훈 위원장도 보니까 성남시장 시절부터 인연이 있었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누군가의 이름을 계속 적어두고 있구나. 그 각 분야에 저분이라면 여기에 정말 적합한 인물이구나라는 맞아요. 판단을 네. 하기 위해서 수첩에 꼭꼭 적어두었다. 그런 사람들이 계속 툭툭 튀어나오는 것 같다. 그러지 않고는 이런 사람들을 인선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요. 대체로 보면 네. 산업계만 하더라도 다 교수 출신들 시키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란 게 지역 안배예요. 지역 안배. 네, 지역 안배도 보면은 수도권이 2명이고 호남이 4명이고 TK가 2, PK가 2, 충청이 1, 강원 1입니다. 제주만 없긴 한데 저는 큰 틀에서 보면 이게 약간 민주당 입장에서는 호남 안배하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제 고른 그리고 보수 그리고 뭐 송미령 장관 이따 얘기하겠지만 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상당한 균형감을 갖추는 인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놀랍다. 정치를 상당히 잘한다라는 생각이 좀 그리고 들었습니다. 선배 말씀 받아가지고 좀 얘기를 하면은 정말로 11개 장관 인선을 했는데 물론 끝은 아니지만 이후에 교수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일단 어제 발표한 명단에는 교수가 한 명도 없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권의 완전 정반대로 가거든요. 윤석열 그놈의 교수 제일 만만한 게 처음부터 아니 난 서우남 있죠. 서우남. 서우남 그렇지. 서우남. 네. 서울대 50대 남자. 그러니까 네. 그리고 결국은 초반에 인사파동 난 게 다 교수였어요. 의대 교수면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네, 당시에 네. 결국 낙마했죠. 아들 자녀 이제 편입 의대 편입 문제로 엎어졌죠. 못 버티고 나갔죠. 네. 네. 그리고 교육부 총리. 네, 박순애 네. 네, 결국 다 교수 출신들 썼고 윤석열 그때 후보가 매번 했던 말이 그러니까 뭐 서울대 출신 교수는 대단히 뭘 잘하는 것 같고 현실에 뭐 이걸 다 해결할 것 같고 문재인 정부 당시 이제 관료들하고 뭐 아마추어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무시하다가 결국은 인선 때문에 초반에 인사 때문에 그 지지율 20%까지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예견된 이제 패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볼 줄도 모르고 자기 세력도 잘 몰라요. 근데 저희도 만나 보면 교수들이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는데 교수는 정치권에서 물어보면 그러니까 실무에서 보지 못하는 좀 더 큰 그림, 뭐 20, 30년 계획이라든가. 그거는 장점이지. 네, 그 정도 자문하는 그룹이지. 네. 교수가 달려들어서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실제로 뭐 참여정부 때도 얘기 들어보면 어떤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교수 출신인데 그 직원들하고 소통을 안 하고 이해관계에서 떨어져 있겠다는 이유로 혼자 밥을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골방에서 네. 그런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많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실무에 즉각 투입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보다는 연구에 집중하시는 분들은 저는 자문 그룹 이런 걸로 하면 된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교수들 많이 겪어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 맞아요. 예, 네. 그리고 그분들이 잘할 수 있는 거를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현업에서 즉각적으로 들러붙어서 당장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장차관 같은 경우에는 실무 능력이 있는 사람이 와야 돼요. 그래야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것이고 당장 해야 되는데 무슨 20, 30년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자문그룹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 대통령이 5년 임기인데. 그러니까, 그리고 네. 저는 또 하나 재밌는 것이 이제 여성이 조금 부족한 게 아쉬운 점이기는 하나 근데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그런 개념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머릿속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래도 여성 안배를 해야지 뭐 청년 안배를 해야지 뭐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됐고 잘할 사람 뽑아. 일중심적 사고. 그러니까 일이 되고 일을 잘할 사람 위주로 판단을 하지 뭐 여성이라고 해서 청년이라고 해서 뭐 나이 뭐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실용적인 사고다. 그리고 지금 당장 수습해야 되는 윤석열 정권 3년치의 이게 사건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단 수습하려면 일중심적 사고를 안 할 수가 없다라는 현실론 이거 우세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 AI
관련된 그 업계 전문가들 싹 맞아요. 포진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제 서운함 중심이었는데 이번엔 보니까 그 학벌주의, 학벌 사회 이것도 완전히 타파해 버렸어요. 그렇죠. 그 과기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78년생 76년생. 76년생 76년생에다가 광운대 출신이더라고요. 맞아요. 석박을 다 광운대에서 한 거고. 근데 또 기자들은 LG 출신 뭐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좀 깨지고 있다. 서울대 출신이 2명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요. 틈틀에서 보면 상당한 파격 인사다. 예, 이런 평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것도 그렇고 아까 이제 우리 실무 능력 있는 사람들을 중요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집행력 있는 정치인 출신들이 많이 갔고 맞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해수부 이전을 12월까지 해라. 그래서 누구를 장관으로 세웠나 봤더니 전재수. 부산의 유일무이 현역 의원 전재수 의원을 박아놓습니다. 그렇죠. 12월까지 이전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그렇죠. 지금.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전재수 의원도 책임감이 막중하기 때문에 그 한번 전화를 해보니까 전재수 의원은 이제 부산에서 본인이 이제 혼자 당선될 줄은 몰랐어요. 사실 그때도. 그렇지. 네, 분위기가 그렇게 두세 명은 될 줄 알았지. 예, 당시에. 근데 전체가 다 이제 망해버렸고 이 다음 이제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민주당 이제 PK에서 얼마나 약속을 지키고 다시 민심을 찾아오느냐. 이제 요게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PK에 교두보를 둔 거는 사실 국민의힘의 구도랑 비슷해요. 송원석을 다시 원내대표로 뽑고 송원석 의원을 그리고 쌍권이 이제 뒤에서 조종하면서 사실상 TK 쪽으로 이렇게 고립되고 있는 거예요, 당이. 그렇겠지. 네, 예. 딱 TK 60명 요 정도로 고립되고 있어요. 근데 그 전략을 이제 선거 나중에 먼 미래까지 포석을 보고 현재 이 정책과 함께 밀고 네. 나가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동서로 나뉜 상태에서 민주당은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함으로 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뭔가 네. PK 지역을 장악하고 TK를 포위하는 네. 그런 구도를 만들려는 게 아닌가 싶고. 근데 그것도 네. 그렇지만 저는 그것보다 이제 북극항로하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중요한 것은 해양 중점 도시를 만들겠다. 왜냐하면 부산이 노인과 바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과 바다? 전재수 의원이 제일 안타까워하는 게 부산하면 이제 노인과 바다다. 이거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다 빠져나가고 바다만 남아 있는데 할 일은 없다. 그러니까 옛날 부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70년대, 8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부산에 가야 못 보던 걸 구경하고 맞아요. 네. 이제 물론 밀수도 있고 그러지만 일제. 예, 네. 일제, 미제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코끼리 부산에 밥솥 이런 거. 그죠, 코끼리 밥통 우리 중학교 때 그 인기였어요. 예, 있는 집 애들은 다 토끼리 밥통이야. 없는 애들은 저기 한일 스테인레스. 여튼 그런 거 우리 갖고 다니면서 이제 하루 세 끼에 학교에서 밥 먹으면서 자율학습하고 그랬잖아요. 아 죄송해요. 너무 80년대 얘기 세게 했네. 그랬잖아요. 자연스럽게. 근데 중요한 그런 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제 그랬는데 그때 부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쇠락해가고 있는 부산을 중심으로 한 PK 전 지역을 부산 경남 지역을 어떻게 하면 새로운 어떤 그 기운이 넘치는 활력이 있는 경제력을 갖춘 그런 도시로 변모시킬 것이냐. 핵심은 이제 북극항로다. 2030년이 네. 되면 북극항로가 열리게 되는데 그때의 어떤 그 해양 중점 도시, 중점 도시. 중점 도시로 네. 부산이 다시 한번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해양수산부만 이전하는 게 아니라 HMM 그렇죠. 뿐만 아니라 민간 더 큰 해운사도 것은 같이 그렇습니다. 감으로써 네. 그렇죠. 뿐만 아니라 동남권 그 은행이 또 새로 만들어져요. 거기에다가 그 해양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하는 오. 재판소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부산 경남 지역을 새로운 거점 도시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미션이 본인에게 부과된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통화를 했어요. 장 기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전재수 의원이 해양수산부 장관으로서 지금 그 제기되고 있는 여러 현안들을 적극적으로 그러니까요. 땡겨야 네. 한다. 전재수 의원은 땡길 리우스다. 땡겨서 새로운 토대를 만들면 부산이 달라지고 경남이 달라지면 앞선 말씀하신 대로 PK에 좀 갇히게 되고 TK에 갇히게 되고 네, 국민의힘은 포위하는 그렇습니다. 형태. 이제 PK는 예. 굉장히 넓어진 그 민주당의 지지를 받는 그런 도시가 될 수 그리고 있겠죠. 이재명 대통령 무서운 게 결국 이제 해수부 이전하라고 하면은 당장 반발이 뭐냐 그 설명하는 네. 반대하면서 입장을 내놓는 게 청사를 지으려면은 2029년까지 걸립니다. 이런 보고가 올라올 걸 미리 알고 임대해서 가세요. 연말까지 공실로 가세요. 이렇게 설명해 버립니다 지금. 네. 네. 아니 우리도 그
부기자님도 선배님도 잘 알지만 기사 쓰라고 할 때 뭐 TF 만들고 뭐 특검팀 하는데 무슨 회의 장소가 없니? 야 카페 가서 해 그냥. 부장이 카드 주면서 그렇지. 오늘은 이 아래 가면 커피도 되겠네. 마시면서 해. 카페 가서 일단 의자 붙여서 해. 네. 달지하는 게 뭐 어렵다고 무슨 사무실 필요해. 그러니까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은 일단 내려가면 그쵸. 사무실 나중에 구해지는 거예요. 사무실에 일하는 거 아닙니다 어차피. 그러니까요. 네, 사무실은 나중에 징용을 갖춰가면서 하면 되는 거지. 맞아요. 네.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하면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유임에 우리 장윤 선배도 솔직히 놀라셨죠. 저는 네. 진짜 많이 놀랐어요. 왜냐하면 없었어요. 그동안 특히 이게 계엄 선포와 내란의 집행부에 해당하는 장관을 다시 유임시킨다? 이거는 사실은 상상 불가의 영역이었는데 뭐 막 취재를 해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설득했다는 거잖아요. 같이 맞아요. 일을 네. 하자고. 그리고 또 다른 그 경로로 취재를 해봤더니 그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을 이분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일테면은 지금 쌀농사. 그렇죠. 그 비축 물량이 네. 너무 많은데 이거를 계속 보존해주는 방식으로 할 거냐 아니면 이컨대 이제 그 재배 면적을 줄이는 경우에 그리고 특용작물, 특수작물, 뭐 원예작물 이런 걸로 바꿀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뭐 그 반감되는 것에 대해서는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하는 대안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그 대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상당히 이제 설득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사실로 확인된 것은 아니고 이제 그런 설들이 정치권 안에 돌아다니는데 실제로 이 양국관리법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세게 밀었던 법안이고 이 법안에 대해서 거부해야 된다라고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한 사람이 송미령 장관인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상당히 부글부글 하고 있지만 초반에 대통령의 인사권은 존중되어야 마땅하기 때문에 기자들이 질의를 해올 때도 뭐 좀 약간 속내를 다 드러내지 않는 답변 뭐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어제 하루 종일 농해수위 위원들 돌려봤는데 대체로 전화를 안 받아요. 입장을 말하기가 네. 곤란하니까. 예, 입장을 네. 말하기 곤란하니까 대체로 전화를 안 받고 그 중에 어떤 의원님은 저한테 전농 성명서를 보내주셨어요. 오히려 이걸로 가름하라. 네, 이걸로 가름하라라는 건데 이제 농민들의 불만이 많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현역 그 농민에게 전화를 해서 취재를 해봤어요. 근데 농민들에게는 이 양곡관리법이 굉장히 생존이 걸린 문제인 건데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양곡관리법과 농민 문제를 둘러싸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재명 정부하고 일전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스파크가 칠 수도 생기는 있다. 네.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대체로 그 농촌에서 쌀농사를 짓는 분들이 75세 이상 80대 노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쌀농사를 짓던 분들이 느닷없이 반농사를 당신도 질수 있는 오늘부터 다른 작물을 재배할 하우스 수 해. 있냐? 뭐 이를테면은 네. 그동안 쌀농사 지었는데 오늘부터 멜론 지어. 이해는 이게 가네. 예.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촌에서는 75세 이하를 대체로 청년이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이 청년들은 다 이미 하우스 농사를 하고 있다. 특수작물, 특용작물, 원예작물 이런 걸 네. 하고 있는데 80대 이상의 이제 고령들한테 벼 대신 콩을 심어라. 이러면 일단 수익이 보장이 안 되는 것이고 농민들 입장에서는 수익 보전이 돼야 되는데 이게 될까라는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논에 물을 담궈 놓는 게 이게 엄청난 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홍수 예방하는 효과도 있대요. 그래서 다종다기하게 논을 다 밭으로 바꾸는 것은 조금 어려운 거 아니냐. 그래서 다양한 방식의 대안이 필요한데 관련해서 이것을 송미령식 대안을 해법이다라고 하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우리 또 남태령 가야지 뭐. 그리고 지금부터 또 네. 시작인가? 실망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관련해서는 저는 좀 더 구체적인 해법을 맞아요. 농민단체들과 농림부 장관과 모여서? 정부가 좀 모여서 좀 수기 과정을 거치고 어떤 새로운 해법이 있는지 마련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안 그래도 그런 문제들을 농식품부 장관이 책임지고 해결해라 이런 미션을 준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 국회 분위기도 안 좋다 보니까 오늘 우상호 정무수석이 직접 국회를 방문해가지고 농해수위위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기도 했는데 제가 들은 거는 국무회의에서 송미령 장관이 눈에 띄기는 했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그러니까, 이재명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실은 사람을 허투루 이렇게 시험하는 사람이 아니지 맞아요. 않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예를 들면 특정 품목을 얘기하면서
이 품목의 물가가 왜 올랐는지, 물가가 얼마인지 물었을 때마다 적확하고 논리적인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그런 답변 태도나 이런 것들이 기존에 있었던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하고는 확연히 달랐기 때문에 그런 점을 세 차례 국무회의를 해보면서 높이 샀고 그래서 이제 중용을 하고 다시 유임을 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인데, 근데 이 국면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건 민주당이라든가 우리 농촌에 계신 분들이 그리고 전농에서 반대 성명을 내는 건 이해가 되는데 국민의힘과 안철수 의원이 왜 송민영 장관의 유임을 반대하는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네. 네. 안철수 의원은 지금 비대위나 당대표 하고 싶은 거죠, 사실은. 네, 지금 당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안철수 의원을 쌍권 쪽에서 그 친윤 쪽에서 호소합 세워가지고 안철수로 물타기해서 한번 끌고 가보자. 네,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 전에 한번 갈아보자. 뭐 그런 전략이 지금 맞춰서 안철수 의원이 뭐 어떨 때는 뭐 최상병 특검 찬성했다가 뭐 이렇게 좀 어떻게 표현하면 당에서 그러면 눈치 없는 행보를 해요. 네. 그러니까 그 해야 될 때는 안 하고 물론 그 올고도 목소리 낼 때는 잘했죠. 근데 당의 포지션하고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것도 그렇고. 아니, 난 제일 웃기는 게 이제 송미령 장관을 향해서 기회주의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대한민국에서 기회주의자 제일 많은 정당이 어딥니까? 기회주의자 보유 정당이 국민의힘이에요. 지금 우리가 손에 꼽아볼까요? 넘버링 해볼까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저는 기회주의로 공격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또 뭐 득달같이 기자들이 기사를 많이 썼더라고요. 맞아요. 속보 이래가지고 안철수 발로 어. 기사를 많이 쓰긴 했는데, 저는 이렇게 막 무분별하게 기사를 쏟아내는 그러니까, 것도 네. 과연 옳은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주의 주장의 논리적 개연성이나 타당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좀 성찰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주진우 의원도 마찬가지고 안철수 의원도 마찬가지고 자당 내부에 있는 문제부터 해야지. 네. 그 송미령 장관에 대해서 뭐 기회주의자다 이렇게 하기에는 아니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계엄 때 이제 침묵했다 네. 이런 논거를 들면서 아니 안철수 계엄 때 의원이 침묵한 얘기를 사람이 하는데 국민의힘 한둘입니까? 아니 그런 정당에서 대선 후보 되려고 나왔던 그러니까. 분이 할 말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경우에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좀 안철수 의원의 행동이 아이러니하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